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레딧 괴담, 월마트 괴담이고요. 모르는 게 산책님께서 또 제보해 주셨습니다. 월마트 괴담 이거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통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건 아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꼭 거기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도 아니다. 그냥 만약 내가 월마트에서 쇼핑을 했다면 뭔가를 더 일찍 눈치챘을 거라는 거다. 늦은 밤이었다. 난 생필품이 잔뜩 부족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겨우 마친 후였고 내일도 종일 일할 건 마찬가지였다. 난 화장지도 비누도 우유도 없이 다음 휴일까지 버텨보겠다고 포기 중이었지만 점심으로 먹을 고기마저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내고 결국 젠장 할 수 없지 하게 되었다. 항상 먹는 샌드위치 없이 일을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나는 고물차를 끌고 나가 세븐일레븐이든 뭐든 찾으려다 이젠 우리 모두 자다가도 알아볼 만한 대형 주차장을 보게 되었다. 난 내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나 다시 생각해보고는 할 수 없이 차 깜빡이를 켰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내가 가는 마트마다 그러는 것처럼 카트가 나돌아다니고 있지도 않았다. 차에서 나와 마트로 들어갔다. 난 안전히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첫 번째 문제점을 눈치채지조차 못했다. 아마 그 문제점은 반대편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노련한 직원에게 더 일거리였을 것이다. 간판은 월마트라고 쓰여 있었다. 월마트가 아니라 월마트가 L이 두 개로 써져 있었다는 거네요. 이걸 기억하네. 내 피곤한 두뇌는 그걸 그냥 잘못 읽은 걸로 간주하고 넘겨버렸다. 정말이지 뭔가 아주 잘못된 표지판들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말이다. 문에서 인사를 하는 직원은 뚱뚱한 남자거나 아님 여자였다. 사실 별로 자세히 안 봤다. 관심도 없고.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악센트가 이상한 곳에 들어가 있었다.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피곤하고 별 관심도 없어서 뭘 예상해야 할지도 몰랐다. 난 그냥 카트를 잡아 끌고 그 카트는 네모난 바퀴가 달린 돌덩이보다 아주 약간 나은 정도였다. 아무튼 난 그냥 카트를 잡아 끌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곳은 세상에 정말 컸다. 난 창고형 매장에 처음 가보는 건 아니었지만 거긴 정말 가도 끝나지 않았다. 난 끝없는 통로를 가로질러 카트를 밀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에 표지판이 있나 둘러보고 있었다. 각 통로마다 붙어있는 표지판과는 상관없이 그저 값싼 쓰레기들로 채워져 있는 듯 했다. 난 공구, 장난감, 전자기기, 플라스틱 물품들의 패키지 상품들을 보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없었다. 다음 문제점은 내가 실제로 상품을 하나 관찰해봤을 때 나타났다. 벤치 5개짜리 묶음 상품이었는데 내가 집어서 보니까 사실은 텅 빈 상자였다. 플라스틱 뒤로 비친 팬츠들은 그냥 사진이었다. 난 그냥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 내가 캐셔한테 이걸 가져가면 직원들이 진짜 물건을 보안 케이스에서 꺼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물건을 살펴봤다. 포크 세트. 똑같았다. 이번엔 탈색약 용기를 집었다. 텅 비었다. 난 그때 마트에 혼자 있지 않았다. 두어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내 셔츠를 기대에 차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고 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큰 마트면 직원이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안내 직원들, 사고 예방 직원, 재고 관리자들, 그 많은 일들. 난 카트를 끌고 돌아서 보이지 않는 직원들을 찾아다녔다. 10분 후, 농담이 아니다. 10분 후 난 카트를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뒀다. 다니는데 방해만 됐기 때문이다. 계속 직원은 하나도 안 보였다. 예전에도 짝퉁 마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다. 중국 같은 데서는 가짜 애플 스토어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직원들조차 자기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긴 미국이었다. 대체 왜 누군가가 여기서 그런 짓을 하겠는가? 먼 꼴을 당하려고. 누구든 그런 짓을 하면 아마 마트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업 변호사들한테 고소를 당해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릴 거다. 직원을 찾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였을 때
누군가 모퉁이에서 월마트 직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 난 졸졸 따라가서 실례합니다 하며 불렀다. 그 사람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 난 좀 더 크게 불렀다. 저기요. 나는 살짝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은 계속 나보다 훨씬 앞서갔다. 그냥 평범한 속도로 걷고 있는데도 말이다. 난 진짜로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리 앞쪽에 있던 통로에서 또 다른 삐걱대는 카트를 밀며 나타났다.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직원은 다른 통로로 가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그 직원은 다른 쪽도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난 가다가 멈춰 섰다. 방금 뭘 본 건지 확신이 안 섰다. 그 다른 손님은 직원을 목격하고는 부랴부랴 카트를 밀며 사라져버린 유령 직원을 쫓아갔다. 난 그 직원이 완전히 180도로 도는 걸 봤는데 얼굴이 없었다. 직원의 앞쪽은 뒤쪽과 완전히 똑같았다. 이목구비가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난 위를 쳐다봤고 거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다. 그 직원은 날 마트의 깊숙한 곳으로 더 끌고 왔을 뿐이었다. 그곳엔 아무 창문도 없었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통로들은 훨씬 길게 뻗어 있었다. 대체 여긴 뭐지? 난 살짝 떨었다. 문을 찾을 시간이었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깨달을 때까지 난 한동안 통로들을 가로질러 문을 찾아다녔다. 난 그저 벽을 찾고 그걸 따라서 맨 앞까지 가면 되는 거였다. 정말 쉬운 거지, 안 그런가? 틀렸다. 난 벽을 찾았고 벽면을 따라 쭉 걸었다. 직각 모퉁이를 5번 돌았다. 5번이나 벽을 정확히 따라갔지만 앞문은 없었다.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좋아, 여기는 진짜 마트가 아니었어. 하지만 왜 문을 찾을 수 없는 거지? 난 생각을 해봤고 그들이 문을 안쪽 벽에 숨겨뒀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을 닫으면 문이 사라지게 말이다. 마트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진 않았잖아. 안 그런가? 난 벽을 살짝 두드리면서 그 경로대로 계속 걸었다. 문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내 뒤에 있던 판매용 선반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장소에서 누구든 별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답한다고 피해볼 건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 여기 있어요. 다른 손님인가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건 여성의 목소리였다. 타일 바닥에서 카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몇 시간이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은 여기서 신호가 전혀 안 잡혀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길 잃은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난 다음 통로를 바라봤다. 저한테 직선으로 걸어오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이 통로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선반들이 있고 그냥 막혀 있을 뿐이에요. 다른 쪽 끝으로 한번 가볼 수는 없나요? 시도는 해봤어요. 혹시 제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으신가요? 많은 의심을 하며 난 벽에서 떨어져 통로로 들어갔다. 목소리를 이용해 여성분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날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직선 통로에서 길을 잃다니 너무 바보 같다며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며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다. 나는 통로 끝에 다다랐고 차갑게 소름이 끼쳤다. 거긴 더 넓은 판매용 선반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 양옆의 통로들은 비어 있었다. 거기 계세요? 하고 불렀다. 네, 뭐라도 보이세요? 당신은요? 전 그냥 다른 쪽이랑 똑같이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진 선반만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에 차 있었다. 여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보는 입구라도 있다면 말이죠. 어쩌면 제가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와 버린 걸까요?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을 삼켜내기가 힘들었다. 어쩌면요. 거짓말했다. 저기요. 제가 앞문을 찾아서 꼭 누군가에게 연락할게요. 알았죠? 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올게요. 그냥 열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알았어요. 여성은 조금 나아진 듯해 보였다. 누군가 해결해준다는 편안한 거짓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난 사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걸 여성분이 알 필요는 없었다. 난 다시 벽을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다.
공격적으로 선반들을 쳐대면서 난 비밀 입구를 찾기 위해 쓰잘데기 없는 짝퉁 물건들을 여기저기 널브러뜨렸다. 통로들 사이의 간격들은 더 길어졌다. 통로 2-3개 정도 너비에 선반들이 보이곤 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난 벽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어딘가 꿰매어진 자국을 찾으면서. 계산대도 푸드코트도 문이 있을 만한 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쓰레기로 채워진 빈틈없는 큐브였고 난 아무 결실 없이 빙빙 돌며 뛰고 있었다. 그날 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행운을 맞았다. 인사하는 직원을 찾았다. 멀리서 봤을 때 그건 사람처럼 보였다. 곁눈질로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바라보면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머리에 이상한 모양새들이 마구 조합된 채 얼굴같이 보이게 되어 있을 뿐이었다. 마치 여러 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들처럼 말이다. 멀리서 바라봐야만 뭔가로 보일 뿐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냥 의미 없는 색깔 방울들의 조합이었다. 인사 직원은 어떻게 걷는지 모르는 것 마냥 뒤뚱대고 있었다. 과장이 아니라 계속 발을 잘못 디디고 몸을 베베 꼬는 것이 마치 이족 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뒤로 바짝 다가가 그것의 셔츠 카라를 잡았다. 직원은 눈을 깜빡였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었다. 그건 눈이 없었고 그저 작은 토막 여러 개들이 모여 멀리서 보면 눈같이 보이는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었다. 난 너무 소름 끼쳐서 카라를 놔버렸다. 문은 어디 있지? 난 물었다. 그것은 약간 말을 끌었다.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망할 문은 어디 있냐고. 난 그걸 살짝 밀쳤다. 이봐, 날 나가게 해주면 경찰은 부르지 않겠어. 그냥 날 좀 나가게 해줘. 인사 직원은 주변을 돌아보더니 다시 날 쳐다봤다.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서운 깨달음이 떠올랐다. 아까 그 양면의 직원처럼 이것도 그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으니까. 난 그때 약간 미쳐갔다. 배도 고픈 데다 피곤하고 절망적이었다. 난 인사 직원을 벽으로 던져버렸고 그것은 젤리로 가득 찬 콘돔 마냥 찢어졌다. 벽이 열렸다. 나는 달콤한 자유의 밤 공기를 맡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뛰자마자 벽은 바로 닫히기 시작했으니까. 내 팔꿈치는 닫히는 벽에 세게 찧었다. 며칠 동안 멍은 들었지만 나는 탈출했다. 인사 직원은 운이 없었다. 문이 그걸 짓누르고 닫히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난 내 차로 달려가 총알처럼 거길 빠져나갔다. 난 가까운 스트림몰에 주차한 후 경찰을 불렀다. 근데 내가 너무 신고를 잘못했나 보다. 가짜 월마트랑 갇힌 사람들 얘기 중간에 전화 받던 사람이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난 경찰서로 직접 운전해 가기로 했지만 내 조금 더 침착한 그 이야기는 비판만 들을 뿐이었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을 때에야 나랑 같이 거기로 가주겠다는 경찰관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난 월마트에 갔을 때 목적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간 것뿐이었다. 거기서 도망쳐 올 때도 완전히 공황 상태였다. 이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경찰관은 결국 길을 못 찾겠으며 경찰서로 돌아가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다. 죄책감을 꿀꺽 삼켜버리면서. 난 모두를 그 마트 안에 가둬두고 왔다. 그들이 아침까지라도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난 다음날 직장에 아프다고 전화하고는 월마트를 찾으러 운전해 다녔다. 난 모든 쇼핑센터, 스트림몰, 어디든 내가 어젯밤 간 곳과 비슷한 곳들이라면 전부 살피고 다녔다. 결국 내가 어젯밤 본 도넛 가게를 찾았고 거기서부터 내가 갔던 경로를 다시 따라갈 수 있었다. 난 익숙한 주차장이 있는 커다란 창고 형태의 건물을 찾아냈고 어젯밤 있던 차들도 전부 그대로 있었다. 건물은 비어 있었다. 표지판도 선반도 아무것도 없었다. 난 그때부터 계속 기회가 있다면 찾아보며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다른 월마트를 본 적은 없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원래 월마트가 이거 L 하나인데 월 2개면 벽이란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벽이 계속 이어지는 데였나 보다. 그죠? 그래서 벽마트였네, 벽마트. 근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문이 사라지고 벽만 이어지는 공간에 있었던 약간 백룸 같기도 하고, 채팅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 나온 인물들의 이목구비라든가 뭐 그런 형태가 이상했던 것, 그런 것도 좀 상상력이 좋았던 느낌? 월마트가 어떻게 생겼을까? 정확히 월마트 내부를 좀 볼까요? 그냥 그 창고형 매장이구나.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느낌? 무서웠겠는데?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떡합니까? 여기 안에 있었던 여성과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건가?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 주인공이 경찰한테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갔잖아. 거기서 오는 또 해코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빠져나가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얘기했겠지만 나가서 신고하는 게 맞았을까 싶네. 나중에 또 어디 다른데 뭐 마트 갔을 때 이런 일 생기겠는데, 이 사람?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월마트 괴담이었습니다. 레디 괴담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좀 상상이 더 잘 되는 괴담이었던 것 같아. 이거는 묘사가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좀 더 느꼈겠죠? 만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괴담이었다, 홈플러스 괴담이었다, 코스트코 괴담이었다 하면 우리들이 그 느낌을 아니까 더 무서웠을 듯? 차라리 몰라서 상상돼서 무서운데 크크크.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 되는 대로 상상하니까 좀 더 몽환적이고 기괴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마트 홈플러스 너무 친근해? 그러네. 이마트 홈플러스였으면 문 거기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안 무서웠을 것 같긴 해. 근데 친근한 데에서 오히려 문이 있어야 될 곳에, 문이 있을 법한 곳에 없으면 그것도 좀 무섭겠는데? 홈플러스 가격이 착해 그거 요즘 아직도 나와요? 옛날에만 나오지 않았나? 난난난난난난난난나 난난난난난난나 함께해요 이마트, 행복해요 이마트. 요거 나오면 좀 안 무섭긴 하겠다. 근데 그걸로 변주를 줘서 좀 더 무섭게 나오겠지. 그게 무섭게 나오는 상상이 또 들긴 한데. 까루프 아시려나? 까루프가 뭐야? 프랑스의 할인점, 명칭은 사거리라는 뜻이다. 한국에도 진출했지만 큰 재미를 못 보았다. 에? 이런 데가 있어? 부천에 있었고, 서울 시흥에도 있었고, 서초동에도 있었고. 신기하다. 되게 무섭다. 로스트 미디어 같아. 신기한데요? 언제 끝난 거야? 2006년 9월 27일에 이랜디 그룹으로 팔았다. 까르푸는 해외 진출을 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 3위권 안에 들지 못하면 철수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IMF 시기랑 또 겹친 것도 있고, 채소 코너도 부실했고. 신기한데?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납품 업체를 지나치게 푸대접하여 납품 기피 현상까지 벌어졌다? 뭐야? 프랑스 인종차별 심하죠? 예. 그 외 매장 구색 등 국내 실정과 너무 안 맞았다. 얼마나 안 맞았길래? 진짜 로스트 미디어, 그러니까 마트 관련 괴담 썸네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뭔가 기괴해. 옛날 거라 약간 로스트 미디어 같고. 진짜 로스트 마트잖아 이거. 놀랍습니다. 해외 물건이 많았던 기억이? 신기함? 추억이네. 이런 거 쇼츠로 만들어도 되겠다.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월마트 괴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레딧 괴담이고요. 내 남자친구는 내 새 인형을 싫어한다 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아이돌 인형인가? 그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 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방금 반려견 요시를 잃었으니까. 나는 어떤 웹사이트에 요시 사진을 잔뜩 보내주었고 그들은 요시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그거 소름 끼치네. 왜 그런 말을 해? 그는 작업복 셔츠에 카라를 바로 잡으며 말했다. 너가 요즘 우울한 거 알아. 근데 저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이제 좀 잊어야지.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저건 좀 소름 끼친다고.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저거 버려. 퇴근하고 봐.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지만 사실 나는 해고당한 상태였다. 이틀 연속으로 무단 결근을 했으니까.
손님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나는 방으로 가서 요시 인형을 꼭 안았다. 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다. 나 안 떠났어. 요시가 대답했다. 나는 인형을 떨어뜨렸다. 아야,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너야, 네 강아지, 네 강아지의 영혼이지. 나는 다시 그를 주워 꼭 안았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낮아? 잘 들어. 나쁜 소식이 있어. 사실 그 때문에 돌아온 거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거든. 네 그 더러운 남자친구가 나를 독살했어. 뭐? 그럴 리가 없어. 그래, 초콜릿. 나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갑자기 일이 벌어지긴 했지. 그리고 네 인형을 봤을 때 그가 좀 수상하지 않았어?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그가 날 죽였어.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개자식. 그래서 복수해야 돼. 그를 독살하자. 나는 눈물을 닦아냈다. 마트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요시는 정확히 어떤 쥐약을 사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 후 우리는 남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초리조 브리또를 사서 특별한 양념을 더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물었다. 아직 일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일찍 끝났어. 너 저녁 사왔어. 고마워. 그는 그걸 다 먹었다. 잠시 후 그는 화장실에서 토하기 시작했다.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 요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기시켰지만 너무 끔찍했다. 나 의사가 필요해. 그가 웅얼거렸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확인하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욕실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솔직히 나는 점점 후회되기 시작했다. 요시를 잃은 것도 아팠는데 이제 남자친구까지? 요시, 나는 인형에게 말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구급차를 부를게. 인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화장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창백한 남자친구가 문간에 나타났다. 입에는 피와 토사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자 깊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몸을 다시 차지하니 기분이 끝내주는데? 요시? 네 강아지가 아니야, 멍청아. 네 강아지는 천국에 있어. 나는 지옥에서 온 놈이라고. 안 돼. 여기까지 괴담이었는데요. 되게 재밌죠? 남자친구가 내 개를 죽인 줄 알고 독살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인형에 들어있던 요시라고 주장을 했던 그 목소리는 그냥 악마였고 악마 새끼였고 남자친구는 죄가 없었다. 뭐 그런. 채팅창에 와 다행이다. 요시가 천국에 가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아 천국 갔네. 해피엔딩이었네. 이거 알려주려고 왔네요. 악마가. 아 근데 이러면 남자친구만 피해자 됐네. 아 아니구나. 여자친구도 남자친구 사랑하니까. 이게 여자친구가 경찰 가가지고 악마가 제 남자친구 몸을 빼앗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증명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살인죄가 이제 적용이 안 되겠죠. 남자친구는 살아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만 사라졌네. 그래도 살인죄로 감옥 안 가서 다행이네요. 여자친구분이. 자, 여기까지가 레딧 괴담 내 남자친구는 내 새 인형을 싫어한다 였고요. 짧지만 뭔가 그 상상력이 좋은 이야기 전개의 그 구조가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괴담이라서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해피엔딩 괴담은 오랜만이네요. 자, 다음 괴담은 나는 13살 때 한 남자애를 거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이후로 내 연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는 괴담입니다. 제목이 길죠? 라누벨식 괴담. 레딧 괴담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제목 긴 괴담이 엄청 많아요. 한국은 뭔가 지명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어디 괴담, 부산 동구 무당 괴담 이렇게 키워드로 딱딱딱 얘기하는데 레딧 괴담들은 이렇게 라누벨처럼 사람들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짓는 이름이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 나는 13살 때 한 남자애를 거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이후로 내 연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괴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퍼와 나는 늘 붙어 다녔다. 소울메이트.
그 애는 좀 이상한 아이였지만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엄마는 이상했다. 11살 때 나는 제스퍼의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기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13살이 되었을 때 제스퍼는 엄마의 반지로 나에게 청혼을 했다. 나는 싫어. 난 남자아이들 안 좋아해 라고 말했다. 그는 눈물을 터뜨렸고 그의 엄마는 화가 났다. 나는 그녀에게 어쩌면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하려 했다. 아마도 내가 18살이 되면 그녀의 아들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날 끌어안았고 얼음장 같은 입술이 내 귀끝을 스치며 속삭였다. 마린 하퍼. 그녀의 숨결이 내 목 뒤를 간지럽혀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확실히 해줄 거야. 그녀는 목을 뱉듯 말했다. 그 누구도 너를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 사악한 계집애 오직 내 아들만이.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나의 첫 남자친구 네이트 록우드는 내가 그와 첫 키스를 나누자마자 폭발해버렸다. 에? 폭발을 했다고요? 뭐요? 갑자기 급발진하네. 우리는 그의 차 안에 있었고 나는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떨리는 손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때 무언가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내 얼굴에 튀었다. 마치 폭발처럼. 차에서 천천히 내려왔을 때까지도 나는 내 얼굴이 그의 뇌로 뒤덮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옆 차에 있던 커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손으로 눈을 훔쳤다. 짙은 붉은 덩어리들이 손가락에 묻어나왔다. 나는 네이트의 죽음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름 캠프에서 만난 노아 애덤스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호수에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여자가 여자분을 만난 거구나. 눈 깜짝할 사이 나는 노아의 두개골 조각을 머리카락에서 떼어내며 붉은 진창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사라졌고 대신 붉은 흔적만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제시, 대학 시절 남자친구는 나와 키스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내장을 내가 가장 좋아하던 러그에서 닦아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나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운둔자가 되었다. 그러다 핀을 만났다. 커피숍 남자. 나는 그를 사랑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때문이었을까? 그 눈빛은 내가 어린 시절 정말로 사랑받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가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너무 가까워져서는 안 됐다. 그에게 키스해서는 안 됐다. 나는 기다렸다. 5초, 그 다음 10초. 1분이 흘렀고 나는 조심스럽게 한쪽 눈을 떴다. 괜찮아? 핀이 키스 도중 웃으며 말했다. 눈 뜨고 키스하고 있잖아. 그는 살아있었다. 나는 웃기 시작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내가 손을 그의 머리카락에 뻗었을 때 손끝이 닿은 것은 새로 꿰맨 서툰 봉합 자국이었다. 그렇지 마린? 핀의 미소가 넓어졌고 코끝에서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내가 말했잖아. 언젠가는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사실 핀이 옛날에 만났었던 그 제스퍼라는 아이였고 얘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다르게 해가지고 만난 거죠. 마린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제스퍼의 엄마의 그 저주가 통했던 것 같고 그 저주 때문에 계속 이 여자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던 거고 킹스맨 그 마지막 장면처럼 펑 터지면서 죽은 거고. 근데 이 제스퍼 말고 이 주인공이 찾아갔어야지. 제스퍼 엄마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저 저주했죠.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렇지 않나?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핀이 좀 바보 아니야? 이거 안 밝히면 되잖아. 이거 사실 머리 심었어. 머리 심는 거 그 뒷머리에서 빼오는 거거든. 이렇게 거짓말 치면 되잖아. 왜 바로 밝혀? 사랑을 나누다가 그때 딱 밝혀야지 더 배신감이 더 들지. 아니면 밝히지 말고 그냥 계속 살든가. 좀 극적이긴 하네요. 바로 알려주는 거 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나는 13살 때 한 남자아이를 거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이후로 내 연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입니다. 뭐야, 알고 있었다구라?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공원에서 마치 10대처럼 보이던 그 순간 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들의 분류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났다. 나는 수년간 남편이 출장이라는 핑계로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의심해왔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으면서도 내가 보게 될 것이 두려웠다. 그들은 카페에 멈춰 섰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가던 바로 그 카페였다. 일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공유하던 장소. 남편이 그 카페를 찾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손이 맞잡힌 것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로 느껴졌다. 나는 그 두 사람의 데이트를 지켜보며 그들이 우리 집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후 나는 그들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내 집을 자기들만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 참이었다. 함께 주방으로 향하더니 남편은 칼과 라임 그리고 데킬라를 꺼냈다. 마가리따를 만들 참인 듯 했다. 이건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술이야. 그는 라임을 조심스럽게 자르며 말했다. 그 모습은 예전에 나를 위해 라임을 자르던 그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벽에 걸려있는 우리 둘의 사진으로 스쳤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여자가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자랑스럽다는 단어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내가 죽은 지 이제 겨우 3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애인은 이미 내 주방에서 자기 집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죽었구나. 영혼 상태구나, 이 여자. 그는 마가리타를 잠시 제쳐두고 그녀와 다시 키스를 시작했다. 찹찹. 그게 한계였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나와 같은 다른 영혼들이 빙의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지속시간도 짧다고 했다. 거의 실패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들이 키스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녀의 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얼굴이 마주하고 몸통이 맞닿고 다리가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영적인 광란 속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남편의 수염이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몸의 따뜻함,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 순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그녀의 몸 안에 들어왔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잠시 몸을 뒤로 젖히더니 말을 꺼내려 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둘만 있을 수 있게 되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아내 때문에 몰래 숨어 다닐 필요도 없어졌으니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남편이 마가리타를 위해 사용했던 칼을 들고 그의 목을 그었다. 여기까지였는데요. 저는 이걸 읽고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 나중에 한 1년은 있다가 그래도 1년은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채팅창에 난 상관없어 귀신 돼서 신나게 놀고 다녀야지. 귀신 되면 뭐 귀신 돼도 그 귀신 남자 귀신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귀신들도 사람이었던 사람이잖아. 귀신도 사람인데 연애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냥 다닌다고요. 점점점 연애 말고. 진짜 너무하네. 유유. 결혼 못한다고 꼽주는 거 봐. 유유유. 아니 꼽주는 게 아니라 귀신 세상도 만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들도 사람인데 꼽준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 네. 행복은 바라지만 내가 몰랐으면 좋겠음. 유. 하이바이 마마 봤어요? 그게 뭐야? 하이바이 마마. 그게 그런 내용임. 아 진짜요?
야, 아니 이거 마음 아프긴 하다. 김태희 씨가 나오네? 최고의 선물 김태희 씨가 나오시네. 내 딸을 처음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엄마로.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된 차유리가 사별의 아픔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남편 조강화와 딸아이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고스트 엄마의 49일 리얼 환생 스토리. 오, 재밌었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레딧 괴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레딧 괴담이고요. 판사가 양육권을 반반으로 나누겠다고 말했을 때 내 전처는 결국 무너졌다 입니다. 반으로 나누자 전처가 돈을 더 많이 벌었나? 아내와 나는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될 사이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했는데 우리도 딱 그랬다. 나는 운이 좋았다.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내는 끔찍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3살 때 이혼했고 그녀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결혼 전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것이 우리가 결혼을 결심한 큰 이유였다. 우리 딸 헤더가 태어났을 때 한동안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지만 2년 후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우리 관계가 나아질 때까지는 아이를 더 가지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다른 생각이었다. 그때 조셉이 태어났다. 아내는 헤더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희열을 다시 찾고 싶어 했지만 그 감정은 다시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전문가를 찾아가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치료를 받는 것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나에게 폭력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 한 번 내 형제에게 말했을 때 그는 나를 비웃으며 그녀를 버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몽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우리 집 개 비스킷은 그녀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비스킷이라는 개한테 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막 이렇게 했나 보네요. 아내는 아이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인형들처럼. 아이들은 더 이상 친구들과 놀 수 없었고 아내는 헤더를 홈스쿨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두로부터 격리시키더니 나로부터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아내의 팔에는 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내가 한 짓이라고 말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다.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친구로서 그녀를 아직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3개월이 더 흘렀다. 그녀는 항상 일기를 썼다. 나는 그녀의 믿음을 저버리고 일기장을 들춰보았다. 그것은 영어가 아니었다. 코드로 되어 있었다. 알 수 없는 문자들과 작은 기호들, 그리고 그림들. 나는 이혼과 전적인 양육권을 신청했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었기에 이혼 절차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도 전적인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다. 판사는 아이들에게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판사가 양육권을 반반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은 무너졌다. 심지어 개 비스킷도 나눠야 했다. 아내는 폭발했다. 그녀는 이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녀가 아이들을 먼저 데려갔다. 내 변호사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학대적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양육권을 다시 다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사회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아이들이 허영심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걸까? 아이들을 데리러 우리 집,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집에 갔다. 비스킷이 현관에 있었다. 반으로 잘려 있었다. 그녀는 문간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준비됐어. 반반씩 나눠야지. 네 몫을 가져가. 그러니까 솔로몬 행동을 한 거네요. 이 여자분이. 재판관이 양육권을 반반으로 하십시오. 반갈하십시오 해가지고 가지지 못할 바엔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걔도 반으로 가려고 자기 아이도 반으로 가리려고 하는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생각할 거리가 있다 뭐다 뭐 이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이 솔로몬의 재판식으로다가 이렇게 양육권을 나눈 거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본 괴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사가 양육권을 반반으로 나누겠다고 말했을 때 내 전처는 결국 무너졌다 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레딧 괴담 끝이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레딧 괴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